오늘 말씀드린 사진가는요, 유젠 아째입니다. 사진집은 제가 진작에 올려놨었는데, 이 강의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뭐 할 일도 없으면서 이렇게 바쁜지 하늘 일도 좀 그런데 하여튼 유젠 아째라는 사진가는요, 그 프랑스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구자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있고, 우리가 사진사를 논할 때 20세기 사진사를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사진가가 많이 들어오셨던 알프레드 스티그리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죠.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진가가 이 유젠 아째예요. 그래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는 미국에서, 유젠 아째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대비가 되는 사진가들입니다. 알프레드 스티그리츠는 알프레드 스티그리츠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활동적으로 작업을 했던 사진가죠.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운동도 전개하고, 그러니까 사진사에 상당한 그런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이라든가 이런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진가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 유젠 아째는 상당히 알프레드 스티그리츠에 비하면은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뭐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진가 강의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비안 마이어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작업했던 사진가이면서도 비비안 마이어처럼 죽고 나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진가가 이 유젠 아째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나 사진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이 알프레드 스티그리츠하고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사진가이면서도 한 시대를 대표했던 그런 사진가로 사후에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사진가가 이 유젠 아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라는 걸로도 또 상당히 유명한데요. 뭐 유명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양부모를 무슨 뭐 사고로 잃었는지 몰라도 7살 되는 해에 부모님을 다 잃고 이 숙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숙부 밑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모님을 잃고 외롭게 자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직업을 뭐 선박에서 사원 노릇을 하다든가, 그다음에 청년기에는 떠돌이 극단 배우로도 생활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굉장히 아웃사이더로서 상당히 힘든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프랑스 파리에 대한 그런 동경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1878년도에, 이 사람이 1857년생인데요. 1887년도, 그러니까 30년, 30살, 78년도에 저리로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채 안 됐을 때 19살인가 같은데요. 파리로 이사를 와가지고 학교의 연기과의 시험을 보는데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두 번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 뭐 징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군대에 들어가게 돼서 수업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퇴학 처리가 돼버려갖고, 이 연기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제대한 후에 파리에 살면서 이 떠돌이 극단의 배우로서 파리의 교회와 이런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떠돌이 극단 배우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평생의 반려자인 이제 부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러다가 1887년에 성대가 감염돼서 배우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파리를 떠나서 지방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림을 배운답니다. 그림을 그린대요. 근데 뭐 그림도 마음만 먹는다고 그리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성공하지 또 못하죠. 그래서 또 35살 되는 해에 카메라를 구입합니다. 독학을 했던 것 같아요. 18 곱하기 24cm니까 꽤 큰 겁니다. 뷰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파리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파리에 대한 그런 동경이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좀 풀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뭐 어느 책에 보면은 구입할 때 새 카메라였는데 뭐 쓰다가 보니까 낡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또 어느 책을 보면은 그살 때부터 낡은 카메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워낙 이 형편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 카메라 구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중고 카메라를 구입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프랑스 파리를 찍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직업을 다 전전했지만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던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사진만 찍을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호구직책으로 화가들을 위한 밑그림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림이 뭐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 뭐야 고바우 모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쓰고 이 캔버스 들고 공원이나 들판에서 그림 그리는 분들을 한국에서는 내가 잘 못 봤지만 미국에서는 좀 간혹 봤습니다. 이게 직접 그리는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우리가 미대에 들어가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옛날부터도 그 교양 과목으로 사진을 배웁니다. 사진. 그래서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다 물감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메고 나가죠. 카메라를 메고 나가서 스케치 형태의 사진을 찍어서 그걸 프린트한 다음에 그걸 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사진을 찍어서 판매했습니다. 유젠 아째가. 그래갖고 이 화가들을 위한 기록이라는 그런 간판을 붙여서 그 화가들이 사용하는 밑그림용 그 사진을 찍어서 팔았다. 근데 이 당시에 유젠 아체의 그 사진을 사가지고 그린 또 유명한 화가들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특별하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화가 이외에 뭐 화가 이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책에는 그렇게 뭐 유명한 당시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유젠 아체의 사진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중에는 아체의 사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비슷한 똑같은 그런 형태의 그림도 있었다라고 보면은 그만큼 아체의 사진이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체는 파리의 역사적인 건물, 그 다음에 오래된 사원, 뭐 궁전 이런 그 다음에 뭐 서민들이 생활한 초라한 판잡집, 상점의 진열장, 창문, 우유 배달부, 행상인, 뭐 합승마차, 불황자, 밤거리의 여인 뭐 등등 당시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기록을 했어요. 모든 것을 기록을 하고,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릴 만한 밑그림용 사진도 찍으면서 개인적인 작업으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당시 파리의 모든 거를 다 기록한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촬영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젠 아체가 촬영한 사진은 대단히 개성적이고 독창적이었고, 또 상당히 예리한 관찰력과 뛰어난 조형력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사진들이 많았고요. 또 인간미 넘치는 기록들로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활시적인 사진들이다라는 평을 사후에 받게 되죠. 그러니까 생활사진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사진에 대한 열정, 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은 세계 탑 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넘버 원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미국에서도 좀 오래 생활을 했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사진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나라는 민족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취미로 사진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든 또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중국에서 막 단체로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뭐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사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많은 거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진가는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지도 못할 정도로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많죠. 많다라는 얘기 뭐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자신만의 그런 사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 하다못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젠나 아체처럼 생활 시적인 생활 사진 같은 그런 형태의 작업도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쪽으로 너무 많은 그런 열정을 쏟는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그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참 가엽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유젠나 아째는 이렇게 인간미가 넘치는 기록 사진으로서 생활시적인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이 유젠나 아째 사진들에서는 또 현실적 풍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또 평을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유젠나 아째는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대인 기피증이 있었는지 이렇게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어둠침침한 그 새벽에 나가서 아침에 사진을 또 많이 찍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유도 없고 뜻도 없고 목적도 없이 장노출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유젠나 아째는 그러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가 당연히 요즘 뭐 그 당시에 필름은 지금같이 감도도 높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아침 빛의 광량도 이렇게 센 상황이 아니라 자연히 슬로우 샷다로 뿐이 찍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저속 샷다 촬영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간 풍경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거리의 여자들이라든가 이런 밤거리 여인들 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풍물 작업 거리의 구석구석을 찍을 때는 사람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블러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찍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또 대부분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서민들이 또 많이 있고요. 대부분 한 10장이다 그러면 9장은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골목골목 유젠나 아째가 알고 지내도 자기가 생활했던 공간이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진을 잘하기 위해서 단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대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대상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 사진의 완성도는 달라진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젠나 아째가 촬영했던 그 공간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공간이었다 보니까 사진 속에 찍힌 그 대상에서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의 손때가 묻은 듯한 금방이라도 누가 문을 쫙 열고 나올 것 같고 창문을 열고 아는 체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진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찍혀 있지 않으면서도 인간성을 느끼게 하는 이런 사진. 그냥 묘한 오기마저 풍기는 이런 것들이 그 유젠나 아째의 사진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그를 최초로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계적인 사진가입니다. 물론 본인은 자기가 사진가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기는 화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운전하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운전수는 아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사진가는 아니다. 내가 찍는 사진은 내 작업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화가라는 걸 분명히 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만네이는 그 초현실주의 화가고요. 또 다다이스트입니다. 다다이스트에서 이제 초현실주의 화가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정주의 형태의 그런 작업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고 그 초현실주의 화풍으로도 또 굉장히 지명도가 높았던 그런 화가인데 사진계 쪽에서는 사진가로 이제 불러주려고 자꾸 하죠. 근데 이 만네이가 유젠나 아치의 그런 작업실 겸 생활하는 공간이 만네이의 작업실 근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네이가 이렇게 보니까 꾸부정한 노인네가 초라한 노인네가 엄청나게 큰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몇 번 마주치다가 어떤 기회에 유젠나 아치의 그 사진을 보게 됐나 봐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 이미지들이라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그 유젠나 아째 사진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젠나 아째 저 만네이의 그 조수 사진 조수로 활동하던 사진가가 여자 사진가인데 베리니스 에버트라는 사진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 다큐멘터리 사진가로서 굉장히 그 자기 주장도 강하고 한 그 스트레이트 사진에 그 사진의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진가가 베리니스 에버트인데 그 만네이의 조수로 활동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베리니스 에버트도 만네이도 관심은 있었고 그다음에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모임에서 뭐 개간지 같은 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거기에 이 유젠나 아치의 사진도 이렇게 실고 해갖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베리니스 에버트가 나중에 유젠나 아찌의 유작을 사가지고 그걸 뉴욕에 와서 전시하고 발표해 줌으로 해서 세상에 유젠나 아찌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유젠나 아찌의 사진을 보고 자신들의 그런 자신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던 그런 사진가고 그게 동기가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라는 그 알려지게 됐던 그런 사진가가 유젠나 아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유젠나 아찌는 현실을 모티브로 삼아서 현실의 애환을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이렇게 유젠나 아찌의 사진의 그 본질이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다, 말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그 프랑스 파리를 어마어마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친 사람처럼 좀 더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광인처럼 찍고 돌아다녔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미친 사람처럼 돈만 생기면 필름 사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부분도 참 제가 애매한 게요. 근데 대다수 한 90%는 유젠나 아찌가 상당히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다고 얘기하고요. 죽을 때도 그 빠간 조각인가 하여튼 굉장히 그 가난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 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진이 팔리고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이 호구지책은 풀려서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살만 했다라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아무튼 이 돈만 생기면 먹을 그 기본적인 식량 구입하고 나머지 돈은 다 필름을 사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프랑스 파리의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지는 그런 프랑스 문화의 흔적을 담았던 그런 사진가가 유젠나 아찌다에서 앞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미국에서 유젠나 아찌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인데 알프레드 스티글리츠는 그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전부 다 미국으로 넘어와갖고 세계 최강대국이 됐죠. 문화적인 면도 마찬가지고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돼가는 맨하탄에 활동적이고 활발하고 생기에 넘치는 뉴욕의 모습을 담았다라고 그러면 유젠나 아찌의 유럽 대륙은 가라앉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와 전통은 뭐 미국 애들이 흉내도 못 댈 만한 어마어마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면서 바뀌는 세태에 그 사라져가는 전통에 대한 기록을 담았던 그러다 보니까 그 알프레드 스티글리츠하고 사진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대비가 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했던 사진가가 이 유젠나 아찌다. 그래서 그 사회의 현실적인 풍물을 그 카메라의 대상으로 작업했던 최초의 사진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진가가 유젠나 아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898년에는 그 각종 기관과 그다음에 파리 시립 역사 도서관 같은 데서 유젠나 아찌의 사진을 구입하기 시작해갖고 또 시립 도서관의 의뢰로 1906년부터는 이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을 촬영을 하기 시작하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책도 있고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지난 일인데도 이렇게 말 자체들이 오락가락 하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던 건 확실한 것 같다라는 거고 어느 시점에서 사진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진가로 활동하면서도 그 이렇게 뭐예요? 그 단체나 모임이나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진의 그런 변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오직 자기가 갖고 다니는 카메라 하나 가지고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친 듯이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사진가가 이 유젠나 아째입니다. 그래서 이 1900년도 초반에 이 아째는 프랑스 혁명 이전의 파리의 건축물, 환경, 동종적으로 환경 같은 경우에 같은 데다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 광범위하게 책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게 알아야 사진을 찍는다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역사적인 모습을 담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이 가능하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 파리의 건축물과 골목 상황을 찍으면서 이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넘치는 파리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환경을 보존하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불구불한 거리를 프레임을 만들어서 역사적 건물들의 맥락 속 건물들을 사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사진을 찍으면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가로 활동하면서도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는 배우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 다음에 강연이나 이런 그 데도 많이 나갔던 것 같은데 배우로 소개를 했답니다.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과를 학교를 두 번이나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 지원을 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도 그려보고 사진을 했는데 그림보다는 사진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사진을 찍었지만 사람들한테는 자기를 배우로 소개를 했다라는 게 이게 참 불가사의한 얘기인데 아마 제 생각은 그 배우에 대한 그런 욕망이 굉장히 커서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이제 전쟁통에 그 사진을 거의 찍지를 못했지만 이때 아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가서 죽었고요. 이 1920년에서 21년 사이에 수천 장의 사진을 그 뭐 이렇게 시립박물 역사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정부 기관에 사진을 팔았대요. 뭐 비싸게 팔지는 않았겠죠. 정부 기관에서 사주는데 뭐 비싸게 사줬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판매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었다라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은 다음에는 그 매춘부 시리즈라든가 이 파리에 있는 조그만 공원들을 소재로 하는 이런 사진 작업을 또 계속 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유젠나 아츠의 삶이 상당히 힘들고 굴곡진 그런 삶을 많이 살았지만 이 많은 그 삶의 굴곡과 다양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고 나서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 아째가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고 바닥 생활도 해보고 하다가 이 사진을 통해서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5여 년 동안 조용히 자신의 비전을 추구하며 굉장히 비교적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죽긴 했지만 파리에 관한 사진들을 찍고 이 유젠나 아찌의 사진에서는 이 파리에 관한 사진들에서 상당히 겸손하고 온화한 봉사자의 눈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라는 얘기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젠나 아찌의 사진적인 가치가 알려지지 않았고 배우로 소개를 하고 다녀서 그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만네이라는
사진가계 화가하고 그의 제자 조수였던 베르니스 에버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자신의 사진이 알려지게끔 했던 그런 그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제가 알기로는 작업실을 통째로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 베니스 에버트 아째가 죽고 나서 이 아째의 그런 유작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이 베니스 에버트가 사진을 구입했다라는데 이 베니스 에버트가 유젠나 아째를 알게 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900, 자기 그 스승뻘인 만네이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1925년에 그 아째를 방문해서 아째 사진의 일부를 또 구입을 했고 그 아째 사진에 대한 그런 다른 사진가 예술가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째에 대한 그런 잘 스스로 홍보 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르니스 에버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사나 전시회 서적 등을 통해서 아째를 홍보했고 우리가 대단한 그 베르니스 에버트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물론 뿌리를 찾아간 만네이부터 시작이지만 결정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은 베르니스 에버트니까 이 베르니스 에버트가 없었으면 아째라는 이름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68년에 아째 컬렉션을 미국 현대미술관, 그러니까 모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알림으로 해서 이 유젠나 아째의 그런 이름이 세상에 전파가 되고 또 젊은 사진가들한테 상당한 그 호응과 관심을 갖게 됐던 그런 사진가가 유젠나 아째다. 근데 1926년에 이제 와이프 이름이 발렌타인이라고 하는데요. 죽나 봐요. 그래서 이 유젠나 아째 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트레이트 찍은 것도 없고 남들이 찍어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유젠나 아째라는 사람을 찍어준 사람 사진가도 없고 스스로가 셀프로 찍은 경우도 없어서 아째 사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두 장이 지금 있는데요. 같은 시간대에 찍은 두 장인데 카메라 위치만 바꿔갖고 두 장의 사진인데 그게 베르니스 에버트가 찍은 사진입니다. 베르니스 에버트가 이제 당시에는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구부정하고 기운 없어 보이고 초라한 모습의 그 원로 사진가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찍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슬프 보이는 근데 사진적으로는 굉장히 느낌이 좋은 그런 사진인데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아째도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르니스 에버트가 아째를 찍어주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젊었을 때 사진은 아주 그 사진가로 활동하기 전에 그런 젊을 때 사진은 몇 장이 있는데 굉장히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요. 그 사진다운 사진은 에버트가 찍어준 사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아째가 사용했던 카메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고 카메라를 구입한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책에서는 새 카메라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제 생각엔 중고 카메라를 얘기해서 한 것 같아요. 목재로 된 있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20세기 초반에는 사진에 대한 그런 논쟁이나 예술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거 가지고도 신증물주의 사진, 사실주의 사진, 회화주의 사진이니 뭐니 해가지고 또 다양한 그런 표현 방법이 사진도 예술이다라는 거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해왔던 그런 아주 전환기적인 시대였는데 이 아째는 그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예술로서의 사진에 대한 논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 자신이 사진가로서의 지위나 입지를 굳히는 거에서도 관심이 전혀 없었고 오직 자기가 찍고자 하는 사진에만 미친 사람이 유젠나 아째였다라는 얘기고요. 이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한 사진이 거의 1만 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진이죠. 그런 사진을 전시하거나 출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판하지 않고 화가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판매를 했죠. 또 박물관 같은 정부 기관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카메라들이 점점 작아지고 이 스냅사진이라든가 또 기동성 있는 카메라들을 선호했던 그런 소형 카메라라든가 또 소형 카메라에 채택된 감도가 좀 더 높은 이런 필름들이 출시돼서 그 유젠느 아째가 사용했던 그런 카메라는 굉장히 기동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기능적인 면에서도 떨어지는 그런 낡은 카메라, 고전적인 카메라였는데 그거를 그 유젠 나츠는 아주 고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만네이가 너무 허름한 카메라다 보니까 좀 안쓰러웠는지 자기가 사용했던 소형 카메라를 신형 카메라를 빌려주려고 했나 봐요. 써라. 그러니까 사진가가 카메라를 빌려준다라는 건 굉장히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가는 자신의 그런 분신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빌려주지 않고 웬만해서는 빌려달라는 얘기도 잘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도 이 만네이가 유젠 아째를 잘 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신형 소형 카메라를 빌려주려고 했는데 아째는 거부를 했답니다. 단칼에 거부를 했대요. 이 소형 카메라, 작은 카메라는 지나치게 빠르게 찍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작업하고는 맞지 않다. 자신은 천천히 대상을 관찰해가면서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하는 그런 느낌, 영감을 받고 촬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촬영하는 거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만네이의 그런 제안을 아주 거절했다라는 또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찌의 사진에는 그 비네팅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모서리가 상당히 좀 이렇게 가려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라든가 이럴 때 그 카메라 앞에 필터를 뭐 여러 장을 겹치게 낀다든가 그다음에 렌즈 후드를 잘못 낀다든가 하면 이런 비네팅이 나타납니다. 화면 모서리가 이렇게 가려져서 둥그렇게 나오는 현상을 비네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찌 사진에 그런 비네팅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와이드한 렌즈가 사용을 해서 그 렌즈 앞에 뭐가 가려져 갖고 이런 현상이 보이나 보다 했는데 이 카메라의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렌즈의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와이드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저 뒤쪽으로 뺐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를 구조를 살짝 변경을 해서 이런 비네팅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근을 수정하고 원근을 제해서 수직 형태를 직선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카메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브먼트를 좀 이용한 건데 무브먼트를 이용하다 보니 무브먼트라는 건 뭐냐면 왜곡 수정이나 초점면 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 카메라에 사용하는 그런 특히 벨로우즈 카메라에서는 그런 무브먼트 기능이 있거든요. 그 무브먼트 기능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비네팅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카메라의 큰 카메라의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비네팅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사용했던 필름은 상당히 유제가 감도가 낮다라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 노출, 요즘으로 얘기하면 장 노출이 필요했고, 그래서 사진에는 피사체가 블러 처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블러 처리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아째는 확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확대를 워낙 이제 필름 원판이 크지 않습니까? 18 곱하기 24cm면은 필름 사이즈가 정확하게 18 곱하기 24cm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클 거 아니겠어요? L/10는 인치니까 정확하게 2.5 하면은 L/10 사이즈는 충분히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그걸 밀착이라고 얘기하는데, 콘택트 프린트 필름 자체를 그냥 밀착을 시켜버리면 L/10 사이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4 정도의 크기로 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 크기를 그대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밀착 인화를 이용해서 특별히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도 또
최근에는 그런 것도 많이 그런 경향이 없어졌지만 한동안은 사진 전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마어마하게 대형 프린트들을 또 많이 선호를 했어요. 유행이다시피 유행이 굉장히 흐름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근데 초창기에는 사진들을 다 작게, 카메라는 엄청나게 컸는데 사진은 작게들 해서 전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젠 아째가 사용했던 그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전시하고도 남을 정도, 또 인쇄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사이즈니까 굳이 크게 확대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형태로 프랑스 파리를 기록했던 그런 사진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째는 모든 것을 찍으려고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을 찍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1930년에 이제 베르네스 에버트에 의해서 파리라는 그 사진이 이렇게 출판이 되고, 그 출판됨으로 해서 많은 사진가들의 숭배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유젠 아째다. 그래서 사진 역사에서 그의 위치는 그가 죽은 사후엔 1969년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열린 전시에서 확립되었고, 나머지 사진들도 에버트에 의해서 출판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 한 시대에 다큐멘터리 사진에 또 이게 주관적인 다큐멘터리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이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거를 유젠 아째가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사진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도 어느 카페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유젠 아째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걸 걸어놓은 그 카페 주인이 유젠 아째 사진인지 뭐 알고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커피숍이나 카페 같은 경우하고 이 유젠 아째 사진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매치되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어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전통적이고, 앞부분에서 얘기했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삶의 현실의 애환을 노래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하고도 잘 매치되는 그런 형태의 작업들이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하여튼 유젠 아째라는 사진가는 동시대에 살았던 알프레드 스티그리츠하고 대비되는 그런 사진가가 유젠 아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문화라든가 이런 쇠퇴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담았지, 뭐 산업시대로서의 도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그런 거는 이제 알프레드 스티그리츠 사진에서는 많이 눈에 띄지만, 이 유젠 아째 사진에서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점이 이 두 사람 간의 그런 사진적인 작업의 형태라든가 사진의 분위기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젠 아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